번째 섹션 성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렇죠? 성스럽고 숭고하다. 아까 말씀대로 여기서는 고려시대까지, 삼국부터 고려시대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벽화와 주로 석굴암과 청자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보이는 그림입니다. 자, 이거는 고분벽화의 사신도, 강서대묘 사신도, 사신이 뭐 있죠? 사신? 도교의 개념인데요. 그렇죠? 자연의 동서남북을 지키는 네 마리의 상상의 동물인데요. 그렇죠? 좌청룡, 동쪽 청룡, 우백호, 서쪽이 백호, 그다음 남쪽에 주작, 그다음에 북쪽에 현무 이렇게 말하죠. 바로 이거는 현무도입니다. 북쪽에 안드레 마송이라는 그런 화가가 있는데 아주 유명한 화가인데 그 사람의 그림과 우리의 청량도를 비교하면서 여기가 바로 동서양 융합에 나아갈 길이라는 그런 글을 썼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의 김환기나 유영국 같은 추상 화가들도 이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너도 나도 하나씩 이렇게 소장한 옆에 사진 엽서 그림입니다. 이거는 이종상이라는 분이 이 사신도를 보고 그 형태를 묘사를 한 것이 아니라 주로 제작 기법을 주목해가지고 여기다가 안료를 분석하고 그걸 변형시켜가지고 그려낸 글입니다. 이거는 뭐 거의 구상이 아니라 비구상에 가까운 그림이죠. 자, 권진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화가가, 조각가가 있습니다. 우리 사신도 관련된 책자를, 고분벽화에 대한 책자를 갖고 다녔다고 하는데 뭘 말한 걸까요? 이건 사신도 중에 맞추기. 얼굴만 딴 거죠. 주작. 오, 맞습니다. 남쪽에 주작의 모습을 얼굴 모양만 조각을 한 겁니다. 자, 이 권진규라는 분은 항상 영원, 오래된 이런 것을 추구했기 때문에 이 재료도 남들처럼 청동이나 뭐 이런 흔한 거를 쓰지 않고 아주 원초적인 흙을 부어서 만든 테라코타라는 약간 붉은 느낌이 나는 이러한 재료를 많이 또 고분벽화 중에 무영총이라는 무덤에 있는 수렵도라는 그림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그림이죠. 말 타고 가면서 이제 고구려 사람들이 뒤돌아보면서 활도 싹 쏘는 그 그림을 보고 창의적으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느낌은 그 수렵도 같은 느낌이죠. 하지만 파나일까요? 파나가 근데 파나 느낌을 낸 겁니다. 그래서 먹과 그 물감을 가지고 먹의 파나 느낌이 나게 창의적으로 만든 건데요. 말이나 호랑이나 생동감 있죠. 근데 타고 있는 저 주인공들 사람도 굉장히 아주 탄력 있고 힘 있게 만들었습니다. 주인공들 그 말탄 사람 여자 같아요. 네, 여자 같은 느낌이죠. 약간 네. 무슨 뭐 아마존에스 여전사 같은 네. 느낌도 네. 있고, 이제 근데도 근육질. 네, 근육질이에요. 바로 이 박노수도 좀 유명한 분이에요. 네. 네, 성북동에 가면 박노수 화실 있어요. 네, 기념관. 그래요. 네. 네, 네. 네. 그리고 서촌에 가면 서촌. 박노수 살던 생가. 곳을 가져다가 생가를 미술관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박노수가 유명한 사람 할아버지입니다. 탤런트 탤런트. 이민정. 잘하세요. 이민정, 이병헌 부인 있잖아요. 이병헌 그 외할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좋은 집안 사람입니다. 자, 이거는 너무나 유명하죠. 바로 박수근. 그러면 이런 느낌이 딱 나오는데 박수근의 새라는 제목입니다. 새니까 이것도 역시 사신도에서 주작을 아주 단순하게 만든 건데, 그린 건데 박수근의 특징은 바로 이 화강한 느낌이 나는 이 마띠에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여러 번 물감칠을 겹치고 그래서 만들어낸 이 화강한 느낌의 이 질감. 박수근 그리면 다 이런 게 나타나. 자, 이제부터 문제가 시작도 됩니다. 자, 이건 삼국 시대 때 탄생불입니다. 금동 탄생. 조그맣죠? 한 14cm라고 하는데 부처님이 태어날 때 그치? 천상천하 유아독전 탄생물입니다. 자, 어디서 본 듯하지 않으십니까? 어디서 봤을까요? 요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고민하시지 않게. 이겁니다. 그쵸?
이중섭. 특히 왼쪽에 똑같이 천상천하 유화독존 이런 복수가 연적 같은 것을 밟고 올라선 모습이 아주 비슷한 느낌이죠. 이중섭은 너무나 잘 알다시피 한국 전쟁 때 제주도에 피난 가서 아들 둘과 아내를 나중엔 일본으로 보내죠. 그 돈도 없어가지고 여기 담배 싸는 은지에다가 그린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 기법은 자, 이 기법 보면 요거하고도 연결됩니다. 조선 후기에 철제 은입사 담배 합입니다. 이것도 가는 은을 파고 가는 은을 집어넣어 가지고 장식을 한 그런 양식하고 비슷하죠. 자, 이제 문제입니다. 자, 청자 운항문 매변입니다. 구름무늬와 새무늬, 그쵸? 이런 무늬가 있죠. 청자. 자, 이건 청자 상감 포도가 있고 동자 무늬가 있는 주전자입니다. 자, 이걸 보면 떠오르는 또 화가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린 화가 누굴까요? 가까운 데서 찾으죠. 시간적으로 동자. 여기서 동자, 이 동자 뭐 뒹구 긁고 있는 이 동자의 모습, 이중섭. 정답입니다. 이중섭. 자, 이중섭의 그림 볼까요? 자, 이중섭의 부부라는 작품입니다. 왠지 여기 있는 얘 나르는 새 모양과 아까 운항문 매병의 이 새 그림이랑 많이 유사하죠. 네네. 그리고 다음 작품을 보면 이거는 아까 포도무늬, 그쵸? 상감청자에서 그 동자의 모습과 이러한 여러 가지 포도 대신에 민들레는 여러 가지 꽃 모양을 그린 양식이 청자에서 많이 따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중섭은 실제로 그림을 만드는 게 상감청자를 만든 거하고 유사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기를 보면 제일 먼저 바탕을 칠하고 청자처럼 바탕을 칠하고 그 다음에 윤곽선을 파고 대표 문양을 집어넣고 그리고 다시 색을 입히는 이런 방식. 청자도 왜 맨 처음에 파고 본체를 만들고 파서 거기다가 흰색이나 흑토를 집어넣어서 무늬를 넣고 다시 유화를 발라서 또 굽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양식을 배운 거라고 합니다. 아주 새롭지만 전통적인 느낌이 나죠. 자, 요것도 요 군청사기입니다. 그렇죠? 고려말 조선 초에 많이 만들어졌는데 이 군청사기는 그 당시 자기를 스스로 만들 수 없었던 일본 사람들이 아주 열정적으로 아주 너무 좋아했던 것들 거액을 주고 사갔다고 합니다. 이 완벽한 자기에다가 어쩜 이렇게 무심하게 그림을 그려 넣을 수 있는지, 그렇죠?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겠죠. 군청사기, 철화, 어문벽, 물고기 문인데 이 물고기도 좀 이중섭에서 봤습니다. 이중섭이 물고기와 나뭇잎이라는 그런 역시 어린애가 놀고 있는 이 그림도 역시 군청사기의 무늬에서 따온 듯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이중섭은 어떻게 이렇게 전통적인 거하고 계속 연결을 할 수 있었던 건가요? 거기에는 그 스승이 있었는데요. 또 유명한 화가로 임옥련과 백남순이라는 그런 부부 화가가 있습니다. 임옥련은 우리나라에서 3.1운동과 관련돼 가지고 도피를 했습니다. 중국을 거쳐서 가짜 여권을 만들어서 미국에 가가지고 미술 공부를 했는데 예일대 미대에 다닐 때 또 뭐 인정을 받아가지고 파리 연수까지 갑니다. 거기에서 이제 부인을 만나게 되는데 백남순은 아이석보다 제일 먼저 프랑스 유학을 갔던 화가입니다. 거기에서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돌아왔는데 아무래도 뭐 화려한 그 당시에 파리 유학한 화가 부부 엄청난 핵인싸였겠죠. 그런데 뭐 써주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저기. 그래서 결국은 정주의 오산학교의 미술교사로 둘이 활동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중섭을 만나게 됩니다. 이중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중섭의 그림 가운데 연필화라든가 뭔가 이렇게 긁어내는 기법이라든가 그런 것은 주로 이몽년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백남수는 주로 그림을 그릴 때 행복한 낙원의 모습을 많이 묘사해가지고 이 둘은 끊임없이 어떤 우리의 전통과 연결할 것을 고민하는 그런 화가들이었다고 하는데요. 그게 이중성에게 강한 영향을 미쳤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건희 콜렉션에 이몽룡과 백남순 그림, 그 다음에 숨겨졌던 이중섭 그림도 같이 포함돼가지고 조만간 볼 수 있는 이런 유명한 부부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자, 다음에 넘어갈까요? 이것도 이중섭 컬렉션에 새로 나온 거라 그래요. 자, 이거는 분청사기 중에서 어떤 작은 문진을 도장 찍듯이 새긴 그런 인화문 분청사기입니다. 자, 이걸 봐도 어떤 유명한 화가가 끊임없이 소환되지 않습니까? 김한기. 대단하십니다. 여기 상대한테 못 썼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김환기는 너무나 유명한 화가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김환기도 있는 일본 유학을 했다가 일본 유학도 하고 나중에 파리 유학도 가고 최종으로는 뉴욕까지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도 그의 소재는 거의 우리의 전통적인 백자만이지 않습니까? 백자라든가 또 우리나라 그 십장생모 그런 데 나오는 사슴이라든가 외화라든가 이런 전통적인 대상을 많이 따서 그렸는데 점점 갈수록 그의 그 그림의 지평이 넓어지게 된 건 유학을 많이 가면서 새로운 것과 접해가지고 확장을 하게 되는데 그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부인입니다. 그렇죠? 부인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먼저 나가서 자리 잡고 금환기를 불러오고 그러면서 활동하게 만드는데 부인이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상한. 맞아요. 김향아예요. 원래는 이상의 부인입니다. 아시죠? 이상 시인. 그런데 4개월 만에 결국 사별 같은 거를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그 당시에 그 김환기도 이혼남, 세 딸린 이혼남이었대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결국 이름도 바꿔요. 김환기하고 똑같은 김씨를 따서 김환기가 자기 호를 줬다는 것 같아요. 향안이라는 이름도. 그래가지고 김향안으로 했지만 정말 김환기에게는 보배와 같은 존재였죠. 그 마지막 뉴욕에 가면서 마지막으로 그가 주로 추구했던 형태는 이런 점화입니다. 너무 많이 보셨죠? 점화. 김환기의 점화 가운데 최근에 가장 한국 그림 가운데 비싸게 132억에 팔렸다는 우주가 유명합니다. 그렇죠? 132억. 그런데 또 이런 점화 가운데 유명한 그림이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리라는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심초 노래 있잖아요. 네. 그게 시예요. 누구 시예요? 갑자기 입으로 먼저지. 시. 기억이 납니다. 김광섭이란 분, 성북동 맞다. 비둘기 이런 걸 쓴 김광섭이라는 분의 그 시인데 이웃 사촌이었답니다. 그리고 아까 글을 되게 잘 썼다 그랬잖아요, 김환기가. 그래서 이런 시인이나 이런 사람들하고도 교류가 많았는데 특히 김광섭을 좋아했대요. 이웃 사촌이고 그러면서 뉴욕에 갔을 때도 편지를 서로 자주 왔다 갔다 하고 내가 당신 시집을 내주겠어. 연상이에요, 김광섭이. 근데 당신은 시집을 내주겠어. 내가 그림도 표지도 뭐 다 만들어놨어. 막 그러면서 그렇게 친하게 지내던 사이인데 어느 날 갑자기 김광섭이 죽었다는 부고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실망한 나머지 김광섭이 이제 이 점화를 그리게 되는데 이 점화는 아까 본 것처럼 이거는 완전히 서서 하나하나 거대한 작품입니다. 자기 수행처럼 자기 삶을 깎아버리면서 그린 그림입니다. 이런 그림들은. 자, 그래서 결국은 너무 과로한 나머지 61세에 사망하고 말죠. 근데 재밌는 거 아니고 슬픈 것은 그게 가짜 부고였답니다. 잘못 알려진 거여가지고 김광섭은 오히려 더 잘 살진 않았지만 어쨌건 살다가 3년 후에 죽게 되는데 어쨌건 김환기의 마지막 작품 손인
정화입니다. 그렇죠? 아까 부청사기에 인화문에서 그 뿌리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역시 이제 아직도 성에 성스럽고 숭고하다는 그러한 미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월 오봉도 누구를 상징합니까? 임금. 왕을 상징합니다. 이거는 그 중에 삭병이라고 해서 왕의 초상화인 어진을 이렇게 장식하는 그런 그림이라고 합니다. 해와 달 그리고 산봉우리, 다섯봉우리 임금님을 상징하죠. 야, 미술관에 가면 눈에 확 들어오는 작품이 바로 이런 1월 오봉도를 가져다가 추상적으로 표현한 민병갑이라는 분의 어립니다. 이거 너무 커가지고 화면에 안 담겨서 제가 이쪽에서도 하나 찍고 이쪽으로서도 하나 찍고 아주 강렬한 색감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김환기만큼 유명한 유영국입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추상화를 도를 시작했는데 김환기는 그래도 이제 약간 반추상 쪽으로 좀 나갔다면 유영국은 항상 절대 추상을 추구했던 그런 분이죠. 그래서 평생 내 그림은 팔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60세가 넘던 이병철 삼성 회장이 미술관을 만들면서 작품을 모집하면서 추상화도 이만하면 뭐 괜찮네 그러면서 사주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유영국은 그때부터 이게 심근경색인가를 알아가지고 25년을 입원 퇴원을 반복하면서 계속 그림을 그렸다고 하는데 정말 유영국의 그림을 보면 색감이 색채 구성이 정말 짠합니다. 강렬한데 너무 강렬한 것들이 아름답게 어울리죠. 그 아름다움은 어디서 나왔나 하면 이분이 바로 경상북도 울진 분이래요. 울진 가보셨어요? 오, 그게 조금만 가면 동해 바다가 나오고 그 바위도 멋지고 그래서 바로 이런 울진의 멋진 자연미에서 자연의 이런 숭고한 아름다움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기와지붕 느낌이 딱 나죠? 그쵸? 요거는 한옥에 그런가 하면 방해자 이분의 생명의 빛은 어느 부분을 그린 걸까요? 은은하고 굉장히 아름다운 느낌인데 좀 추측하기를 창살, 문창살, 그쵸? 안에 빛이 있고 밖에서 보는 은은해져 나오는 그런 모습을 말해. 어떤 내용이 담아져 있었어요? 문화재에 추사의 문인화 같은 거, 그 다음에 최고가 달항아리죠. 달항아리. 자, 추사의 목난도. 일제강점기에 추사가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존경의 대상이었는지 연합장에도 김정희의 옛날 초상화와 그 다음에 그의 유명한 명작인 불이산란도라는 그림이 그려진 연합장을 최순우 들어보셨죠? 네. 최순우가 김환기에게 보낸 연합장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김용준이라고 그 당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김용준 미술평론가. 미술평론가요. 이 사람은 일본에서 서양화 공부를 했는데 나중에 우리나라 전통미에 빠져서 동양화로 방향을 전환했는데도 아주 수준이 있어서 유명한 분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것도 김정일을 오마주한 거죠. 여러 가지 필체나 이런 것도 필법도 김정일을 따라서 그린 내화도입니다. 이 김용준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문장을 잘 썼던 이태준 있죠. 이태준. 그 당시에 시는 정지용, 문장은 이태준 이럴 정도로 아주 명문장을 썼던 그런 둘이서 김용준과 이태준이 문장 잡지를 창간하게 되는데 그 이름이 문장이 무슨 채입니까? 딱 보기에 추사체를 김정희의 추사체를 집자에서 제목을 넣고 그리고 여기에 총합입자에 있는 난초를 그림으로 그려 넣은 걸로 봐서 야, 완전히 이들이 추구하는 방향이 문장이
그 방향이 어떤 쪽인지 짐작하게 합니다. 청아백자를 표현한 것 같죠? 정원이라는 그림입니다. 하지만 김환기보다 백자를 더 사랑했던 사람은 바로 도상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도상봉이라는 분도 일본으로 메이지 법대 함경도 홍원 출신의 사람이네요. 메이지 법대에 갔는데 부모 몰래 도쿄미술대학 서양학과로 전과를 해버립니다. 자기 몰래. 그리고 이제 고향에 돌아와서 방학 때 잠시 놀다가 자기 부인을 만나게 되는데 막 단식 투쟁하면서 결국 결혼에 성공해서 일본으로 같이 그림을 공부합니다. 여자도 나상윤이라 그래서 좀 잘 그리는 분인데 결국은 이제 포기하고 뒷바라지만 주로 했는데요. 이런 도상봉도 우리나라에서 3.1운동 때 옥고를 치렀어요. 6개월. 그래서 그림 그리고 왔지만 써주면 데가 없어서 역시 또 미술교사를 했는데 근데 그 미술교사는 부업이었고 본업은 뭐냐 도자기 수집업이었답니다. 그래서 막 거의 그가 수집한 도자기가 300여 점이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자기 혼자 자기 도자기로 전시회를 열 정도로 그렇게 도자기를 사랑했고 그래서 호가 도천이래요. 도자기 샘 그럴 정도로 그래서 그림 그리는 것도 도자기만 그리고 그림품도 도자기풍의 그런 은은한 그런 그림을 많이 그렸다고 하는데 그래서 김환기도 백자를 굉장히 좋아해서 많이 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도자기를 구하면 제일 먼저 도상봉한테 가서 품평을 의뢰할 정도로 도자기 전문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가? 6.25 전쟁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많은 도자기를 어떻게 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주로 관리를 부인이 했는데 부인이 자기 고향인 함경도 홍원에 한옥 마루밑을 타고 거기다가 숨겨놨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자기는 무사했습니다. 북한에. 함경도 그게 어디 갔을까 궁금해. 그래서 그가 그린 그림과 함께 요 그림 되게 유명하죠. 도상봉의 라일락 그과 함께 중간에만 나가서도 줍니다. 자, 여기 그가 모았던 도자기 주로 그가 모았던 도자기가 바로 다 이렇게 그가 그렸던 그림을 주로 많이 그렸던 도자기 전문가입니다. 소박하고 은은하면서 기품이 있는 미학세계 지금 미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2부 세 번째 섹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섹션은 속입니다. 대중적이고 풍속적이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 잘 아시는 풍속화라든가 민화라든가 그 다음에 민중 불교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보고 싶었던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미인도입니다. 그쵸? 회원 신윤복의 미인도. 김웅도 같은 사람은 화원 출신이 아니에요. 집안에 그런 사람 없어. 그런데 신윤복은 대대로 화원 집안입니다. 근데 좀 이상한 그림을 그리다가 쫓겨나죠. 도화서에서. 그래도 제공된 그것은 물감, 안료는 궁중에 쓰는 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오래됐는데 이 색상이나 이런 게 이건 물론 복제본이지만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보시고 싶을 것 같아서 제가 상반신, 중반신, 하반신까지 나눠서 찍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재해석했는가 보면 장훈상이라는 분이 미인도를 대놓고 장훈상은 신윤복을 따라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미인의 모습은 뭐 현대파 미인이죠. 이목구비하며 뭐 비례가 훌륭합니다. 자, 청경자 너무나 유명한 청경자 탱고가 흐르는 황혼이란 그림에 등장하는 미인입니다. 개성적인 미인이죠. 먼 것을 응시하며 니코틴을 이용해서 뭔가를 생각하는 듯한 미인. 또 다른 미인 동치타 장우성이라는 한국 화가가 90세 때 그렸던 그림입니다. 보면 미인도라기보다는 어떤 세태를 비판하는 그런 느낌, 노화가가 현실을 풍자하는 그러한 달라진 시대를 표현한 겁니다.
단군 여기 쓰면서 단군 120대 손의 모습이다. 그래서 네 재밌죠. 예, 칼 선글라스를 끼고 금발로 염색을 하고 핸드폰을 들고 아이고 배꼽 보이고 핫팬츠에다가 결정적으로 이렇게 담배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달라진 시대상을 노화가가 웬 표현했습니다. 글을 저렇게 그림 속에 많이 써? 네, 장우성이라는 이런 한국 화가들은 이렇게 그림 그리고 글을 좀 쓰는데 이건 좀 과도하게 썼죠. 자, 그 다음에 뭐 너무 유명한 민화입니다. 자, 조선 후기의 민화. 그죠? 그래서 주로 많이 등장하는 소리가 호랑이와 까치죠. 네. 네. 처음에는 주인공은 호랑이여요. 길상의 상징이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신령스러운 호랑이를 많이 그렸는데 점점 나중에 가면 까치의 비중이 높아지고 호랑이는 점점 해학적으로 많이 바뀌고 발톱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강렬한 색감이라든가 이런 패턴 무늬나 이런 게 현대에 와서 많이 재소한 데서 또 굉장히 현대에 인기 있는 소재입니다. 민화를 배우시는 분도 굉장히 많죠 요새. 빨리 넘어갈게요. 자, 입구에 보면 딱 상징하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서도호라는 유명한 작가의 이것도 카르마 업이네요. 이게 왜 영등포에 가면 타임스퀘어에 그쵸? 저는 안 가봤는데 동서남북 4곳에 이게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날의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나는 그냥 나가 아니라 그쵸? 과거의 업을 가지고 이어 내려온 그런 나라는 걸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듯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10분 동안 화를 해결하겠습니다. 자, 화는 이제 조화로움으로 통일을 이룬다 이런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죠. 현대와 오늘과 과거, 서양과 동양 서로 다른 그 극단이 서로를 인정하면서 그렇죠? 서로 조화롭게 통일을 이루는 말씀드릴게요. 신라의 금관 서봉총입니다. 그렇죠? 금관이 여러 개 있는데 이 중에 이게 특이한 것은 여기 3가지의 봉황 3마리가 날아오는 모습이 조금 다른 금관하고 다른 모습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오마주한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이수경의 달빛왕관 신라 금관 그림자라는 독특한 그림입니다. 지금 북서울미술관에서 이수경의 어린이 전시를 하고 있거든요. 이 느낌이 많이 비슷합니다. 근데 전체적인 모습을 딱 보면 뭐의 모습 같습니까? 약간 백제의 유명한 그 금동 대향로의 모습을 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금관의 그런 모습을 이 흑음모로 만들어낸 이 안에 아름답게 섬세하게 조각으로 숨겨놨습니다. 그래서 신라의 금관의 이야기를 이 틈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는 그런 아주 색다른 느낌을 만든. 그래서 이분의 특징이 그건 것 같아요. 이들의 대표 작품이 버려진 쓰레기인가? 아니 깨어진 도자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왜 완벽한 도자기가 아니면 전문가들은 다 깨버리잖아요. 그게 아까워서 전부 집에 가지고 와가지고 그거를 붙여서 구비한 금실로 이렇게 이어가지고 멋진 작품을 만든 그런 작가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그냥 예쁜 게 아니라 뭐든지 쓸모가 있고 들여다보면 소중한 존재라는 그런 메시지를 항상 모든 작품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여기도 앞에 동영상이 위의 모습이고 중간 모습이고 아래에도 이렇게 예쁜 여자의 모습을 조각해 놓고 있는데 동영상으로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못 찍게 해가지고 제가 메이크업만 자기가 이상적으로 생각한 여인의 모습인가 보죠. 이거는 그 국립중앙박물관의 유리 원판 사진 천여장을 동원해가지고 거기에서 함경도에서 제주도까지의 한국인의 초상을 남녀 비율을 맞춰서 백인들의 초상을 중요한 건 겁니다. 연필화로 재현한 겁니다. 이것도 아까 민병갑의 얼처럼 거의 한 벽을 채울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그래서 제가 이게 다 넣지 못해가지고 막 이렇게 찍다가
근데 이 중간에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 그 시대의 일제강점기의 인물들의 모습들이 막 나옵니다. 최순우 아까 말했죠. 최순우, 김월룡 박사, 진홍섭, 고유섭, 그쵸? 전영필 알죠? 간송. 네. 이 지금의 이건희 컬렉션이 유명하지만 전 재산을 바쳐가지고 우리의 문화재를 지키려고 노력한 인물, 그쵸? 간송 전영필의 모습도 보면 여기가 요 사람이 나혜석이래요. 나혜석도 있고, 그쵸? 고유섭도 있고. 여기에 뭐 유명한 아는 사람 누구 있나? 또 아시는 분 있으세요? 누구 있나? 사진을 보고 연필로 그린 거예요? 연필로 그린 거래요. 그냥 연필로 그려놓은 거예요? 네. 근데 꼭 사진 같아. 네, 사진 같아요. 저도 사진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연필화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이 윤희상이네. 윤희상이고 이 사람 백남준이네. 그쵸? 백남준, 윤희상 뭐 이런 유명한 인물들이 이쪽에 쫙 배치되어 있는 연필화입니다. 연필화.